그 반고허전을 하더라고요. 네. 어, 서울 서초동에 산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서초동에 미술관이 있나요? 예술의 전당 아니고요? 예술의 전당에 산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한번, 그래서 그 뉴스에서 봤는데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뭐 하더라고요. 네, 이제 내년 3월까지 한다는데 네. 한번 가서 봐야죠. 원화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근데 마침 텔레비전에서 반고 영화를 하더라고요. 네네. 영화 화면이 좀 어두컴컴하고 그렇긴 하던데, 그 유화로 그린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얘가 흑백은 아닌데 거의 흑백처럼 그렇게 어둡게 찍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좀 잘 찍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렇긴 한데 이제 대충 뭐 어찌 돌아간다는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반고호 동생이 좀 후원했잖아요. 예, 레오라고. 네. 태호.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이니까 이제 동생의 아들 그게 이제 고호 그림을 다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아들은 막 귀찮아하면서 이제 집만 차지하고 막 투덜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는 또 오히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이 좀 그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지금 반고호 네덜란드 그 뭐야 미술관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미술관 같은 데서 산다 그랬는데 팔지를 않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화가가 거의 없죠. 음, 반 고흐도 대단한 게 그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린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두 개인가밖에 안 팔렸잖아요. 그것도 동생이 사는 척 해갖고 산 거지. 예, 지금 그 인상파 화가 중에는 그래도 반 고흐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모네, 마네, 뭐, 모네, 마네, 뭐 르누아르, 뭐 기타 등등 뭐 있지만은 반 고흐가 제일 대중적인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싶. 예, 스토리도 있고 또 글도 많이 남겼고 편지 네, 또 뭐 귀를 자른다든가 정신병을 간다든가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유명해지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음, 그렇긴 해도 그림으로 봐도 대중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에요. 내가 볼 때. 네, 우선 힘이 있고 이 르누아르 이런 그림들은 힘은 없잖아요. 우아하고 뭐 그렇긴 한데 나는 예술이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터치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힘 있잖아요. 그 밀밭 같은 거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착하고 여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예, 속에 뭔가 그런 게 그림에는 아주 강렬하잖아요. 터치가 네, 붓터치가 네, 그 사이프러스가 있는 뭐 풍경 이런 거 보면은 그 꿈틀거림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요화에서는 그 힘이 잘 표현되잖아요. 묵화 같은 데서는 잘 표현이 안 돼도.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내가 부드러운 거라고 강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언어가 간명하고 직절적이고 그렇게 좀 힘이 있고 기본적으로 나무가 말이야 줄기가 튼튼하고 나서 꽃이 있든가 꽃은 없어도 되지만 꽃이 없이 반듯하게 서 있는 삼나무 같은 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꽃이 있다고 해도 막 가느다란 가지에다 있으면 그건 별로예요. 일단 사람도 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중심은 음, 이 철학이에요, 철학. 삶에 대한 철학, 용기, 그다음에 의로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또 강조되다 보면 오늘
대통령처럼 또 엉뚱한 신념을 가져가지고 어,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런 거렇고. 자, 그래서 오늘 그 밤새 안녕이 있어가지고 무슨 해프닝인지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 살이라는 게 예술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판을 깔아주는 게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서도 일면을 정치면으로 하는 거는 일단 정치에서 판을 깔아주고 그 판이 흔들려 버리면 뭐 그 다음 얘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정치가 일면이 되는 거고 뉴스에서도 정치 뉴스부터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됐죠. 시스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엉뚱한 짓 해도 시스템 자체가 80% 정도를 딱 받쳐주니까 잘못되는 건 20% 안에서 좀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 민주 체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독재 체제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건 뭐 히틀러가 죽는다든가 박정희가 죽는다든가 김정은이가 죽는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뭐 마비가 돼버리지. 근데 법이 집행하는 그런 사회, 민주사회에서는 또 지금 뭐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뭐 이상하게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딱 아니야 그러면 그만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야 정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11시 반 그때 내가 알았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는 야 오늘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문화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냐. 뭘 특별한 건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느닷없이 깨보니까 뭐 언제 그랬냐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또 문학 얘기를 해보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이제 제가 양강과 음유 얘기했는데 음양할 때 양은 이제 잘 알다시피 주역에 나오죠, 주역. 음, 근데 보통 주역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그냥 역이에요. 주나라 때 썼기 때문에 주역이지 그냥 바뀔 역자죠. 그 변화에 대한 책인데 원래 이 역이라는 책이 점서입니다. 점 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괴로 만들고 그걸 또 철학화하고 해가지고 아주 심오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변화에 관한 건데 에, 이제 그 여기에 의하면은 이제 태극 태극이 이제 하나지 하나 만물의 근거죠 근거 하나가 이제 둘로 처음으로 나뉘면 그게 이제 음과 양이죠 양음이라고 안 하고 음양이라고 보통 그래요 양은 강한 것 음은 부드러운 것 양은 높은 것 음은 낮은 것 전부 상대 개념이니까 양은 남자 음은 여자 뭐 전부 그런 식으로 해는 이제 밝을 때는 양자 자체가 볕 양자니까 밝다는 볕 양자니까 음은 그늘 음자니까 어둡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비가 되는 것인데 요점은 이제 음이 다시 또 양하고 이제 섞이죠. 음하고 양하고 섞이죠. 태극기가 그걸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 섞이고 양과 음이 섞여서 그게 이제 우리 사상 체질할 때 대양, 태음, 뭐 소양, 소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또 나뉘면 이제 8개가 되고 8개가 또 나뉘면 이제 64개가 되고 64가 더 나뉘면 천하 만물이 된다 해서 이제 그 변화가 되는데 그 태극기에서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그러면 하루를 보면 그게 음양인데 계절도 그렇고 하루가 이제 정오가 양의 정점이죠. 해가 딱 중앙에 섰으니까. 그 자정은
음의 정점인데, 그럼 한시는 뭐냐, 이게. 12시 지나서 한시 됐어. 그 말은 양이 12분의 11이고, 음이 12분의 1이라는 거죠. 12시간 중에서 12분의 1은 음이 됐다는 거예요. 해가 조금 약해졌으니까. 2시가 되면 12분의 2가 음이 되고, 12분의 10은 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이제 6시가 되면 5대 5가 되겠죠. 그게 이제 계절로 치면 춘분, 추분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음양이 한편으로는 대립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부적이죠. 서로 반대되지만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섞이고 서로 조화하고 이게 이제 동양철학의 특징인데, 근데 그게 음양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양적인 글이 있고 음적인 글이 있다 이 말이지 간단히 말해서. 남성적이고 강하고 지난번에 읽은 헐려지는 광화문 또는 무슨 고전장문 그 전쟁터에서 쓴 글 이런 건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고 해도 헐려지는 광화문이 그러면 정오냐? 정오는 아니고 오후 한 3시쯤 되죠. 낮은 낮인데 부드러운 요소가 아주 없지는 또 않죠. 대개 다 그렇지. 그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양일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음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그 춘하연 도리원서 200의 글은 음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죠.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런 글이죠. 고문진보, 여러분 이야기한 고문진보, 옛고자 글올 문자, 고문, 옛날 글이다 이거죠. 참진자, 법의 보자. 옛날 글 중에 아주 뛰어난 걸 모은 중국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가 있고, 문이 있고 그래요. 문은 산문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문 중에 이제 18 글체가 있어요. 그 형식이 18가지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서라고 하는 체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고문진보, 서문할 때 서예요. 그래서 이제 발, 명, 잠, 부, 뭐 별별 표, 뭐 별별 그 문장 형식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서문할 때 서예요. 그래서 이제 명은 색일명자, 좌우 명, 이렇게 하는 거 명이고, 표는 이제 임금님한테 어디 나갈 때 보고서를 쓰는 거 표고, 그, 기는 우리가 일기할 때 그 기예요. 그것도 문장 형식이에요. 일기라는 말이 그냥 생기게 나라를 기 형식으로 썼다 이래서 일기예요. 기라는 문장 형식이 있어요. 전부 한 글자예요. 잠은 이제 잠언할 때 격언을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잠언자를 안 들고 잠해도 그게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잠언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격언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형식이 글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중에 이제 서로 된 것이 몇 개 있는데 난정서도 그 서예요. 음, 난정서라고 그 왕이지가 네. 써서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춘하연 도리 원서를 한번 감상해 볼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 보내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강의에서 올린 게 있었죠. 그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중복은 될 겁니다만은 네, 그건 그거고 또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먼저 이게 이제 우리말로 내가 번역한 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한문으로 이걸 봐야 또 맛이 나는데, 이제 한문 하면 다 어렵다고 하니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미국 분인 것 같은데, 그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에서 석박사를 한 분인데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이에요. 근데 뭐 보통 수준이 아니지.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양반이 석박사하고 한국어 가르칠 때는 한국 사람만 와서 한국어를 배웠대요. 교포들. 근데 네. 지금은 뭐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났고 이렇게까지 한국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하더란 말이죠. 한글도 좋고 다 한국어도 다 좋은데 한국 교육에서 왜 한문을 안 가르치냐?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음, 한국 단어의 70%가 한자어인데
한자를 알고서 아는 거하고 천지차이인데 왜 한문을 안 가르치냐? 영어만 가르치고 있다고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말이지. 영어 이전에 지구말부터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100% 찬성이에요. 그래서 한글 사랑과 한국어 사랑을 착각해. 그 한글에 관한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한글이 최고다, 뭐 한글 잘났다는데 대부분의 설명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한글이란 말과 한국어란 말을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한국어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이라고 그래요. 한글이 우수하다. 한글은 문자고 알파벳이고 ABCD가 영어야? ABCD는 알파벳이라네요. 글자를 쓰는 도구잖아. 네. 보이, 뭐, 걸, 무슨 네이션, 뭐, 이래야지 영어지. ABCD가 영어냐고. 영어를 표기하는 문자 아니요. 그럼 한글도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를, 세종대왕 이전에는 우리말이 없었나? 그 서문에도 있잖아. 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고 해놨잖아요. 나란 말씀은 신라 때부터 있었는데, 그걸 쓸 글자가 없으니 한문으로 썼는데, 이제 우리말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든 거지. 말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럼 한국어라는 거는 한글로 쓸 수도 있지만 영어로도 쓸 수 있어요. 200이라는 말을 Y, I, 자를 쓰고 100, B, A, C, K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한글이라는 것과 우리말이 다른데 우리말을 사랑을 갖다가 한글 사랑이라고 이게 혼동을 해서 쓰고 있다니 나 이게 지금 도대체 전부들 대학 나온 양반들인데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국어 시간에 뭘 배운 거야? 난 도무지 답답해 죽겠어. 이제 한문을 공부를 해야 그동안에 저하고 제가 한문 얘기를 자꾸 해서 뭐 미안하긴 하지만 또 시 쓰고 말이야 문학하면서 한문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제 저도 뭐 한문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어저께인가 내가 어느 도서관에 가니까 한문에 대한 이렇게 두꺼운 한 1000페이지라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한문의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어떻게 파생돼 갖고 그 갑골 문자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것이 변화돼 갖고 이렇게 됐고 그 단어가 이렇게 되고 다 설명해 놨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전부 뭐 설문해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설문자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별별 책이 다 있는데 음, 저는 그런 것까지 그 학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좀 아는 한문을 가지고 창작도 해보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사유를 하는 동안에 아하 이렇게 스스로 터득한 게 많아요. 지난번에 말한 뭐 강할 강자가 있고 굳셀 강자가 있다. 이건 뭐 어디서 읽은 게 아니고 요거는 강철이라고 쓸 때는 요자를 쓰네. 금강산 할 때는 굳셀 강자를 쓰고 강군 군대가 강하다 할 때는 강할 강자를 쓰네.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용도를 보니 이것은 굳세다는 거 이런 뜻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요 지금 한문으로 되어 있는 춘야엔 도리원서 오른쪽에 지금 한문이 있죠. 오른쪽에요. 왼쪽에는 우리말인데 춘야연 도리원 지금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을 썼어요. 이거 끊어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춘야 봄춘 밤야 봄밤이죠. 연 잔치연 봄밤에 잔치를 열었다. 도리 복숭아도 오였니. 복숭아가 이제 있고 여기 꽃이란 말은 없는데 내가 꽃으로 바꿨어요. 이 내용에 꽃이 나오니까. 이게 한문은 그래요. 이게 복숭아하고 자두, 복숭아 자두 이렇게만 썼지만 복숭아 꽃, 자두 꽃이라고 읽어도 되는 게 한문이에요. 꽃자를 그냥 안 써도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읽을 수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이 한문은 그게 좀 여유가 많아요. 그 동산 원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예요. 문장 형식 서문 할 때 서인데 원래 서문이란 말은 안 맞아요. 서 그러면 그냥 그게 문이야. 음, 서라는 게 뭐 문이지 그러면 문은 뭐겠어요. 서시 그러면 그건 달라요. 윤동주의 서시 서는 서인데 시로 쓴 서시야. 그러니까 그냥 서 하면 산문으로 쓴 서지. 근데 나는 산문으로 안 쓰고 시로 썼어요 하니까 시자가 들어가서 서시란 말은 맞는데 서문이란 말은 사실은 중복된 말이에요. 서만 쓰면 돼요. 음, 여기까지는 안 써도 돼. 그런데 그러면 왜 문을 쓰느냐? 한국어의 단어는 거의 두 음절이에요.
국가, 경제, 사회, 정치. 그래서 한 음절짜리 단어는 뭔가가 난점. 불편해. 역, 음, 그러면 서울역 할 때 역이 한 음절이잖아요. 역에서 만나. 이러면 뭔가가 좀 안 돼. 그래서 역전해서 만나. 괜히 전자를 하나 붙이는 거야. 그 불교에 업이란 말이 있어요. 업이 말이야. 그러면 좀 안 되니까, 뭐, 악업이, 선업이, 뭐, 음, 업보가, 이렇게 두 음절로 만들어 하면 이게 쉬워요. 음, 그래서 서문이 된 거예요. 그냥 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서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틀린 건 아닌데, 원점으로 들어가면 서? 그럼 그냥 끝이에요. 음, 어쨌든, 춘야연 두리원서. 그래서 복사꽃과 자두꽃이 핀 봄밤 동산에서, 이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길어져요. 음, 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가 무슨 서예요? 시집 앞에 들어간 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시집 앞에 자기가 서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모아 책을 묶은 다음에 서를 쓰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백이 자기 동생들하고 전부 시인들이니까 모여갖고 한 수씩 시를 쓴 다음에 조그만 책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팜플렛 같은 걸 만들고 형님 하나 쓰세요. 그러니까 쓴 건데 이 본문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서문만 남은 거예요. 그 윤동주 시 중에 서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 본시보다 서시가 더 유명해. 그 윤동주 시 하면 서시만 아는 사람이 많지. 그만큼 서가 좋다 보면 이렇게 주객전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서를 쓰다 해서 200인데, 200은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사람이고, 당나라 때 시인들이 많아가지고, 당시라고 그러죠. 당나라 때의 시. 당시가 유명하죠. 중국의 시가 가장 번성했을 때가 당나라 때고, 그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통일신라 시기, 그때쯤 되죠. 그래서 이제 10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름이 백인데, 이제 그 자가 태백이기 때문에 이태백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요.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돌던달아 그 이백이죠. 그 당시인 중에 두 명이 유명한데 이백과 두보죠. 언제 이백과 두보는 따로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시를 감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 기가 막히게. 그 이백은 도가 노장 사상에 가깝고 두보는 육아 공자맹자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시풍도 그래요. 그래서 이백은 좀 시가 자유롭고 어, 그 아주 호쾌하고 이런 시고 두 번은 엄격하고 아주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딱 잘 정비가 돼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된 시죠. 그래서 200보다 두보가 한 10살 정도 아래인데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보가 200을 생각하면서 쓴 시도 있고 200은 시 한 술 한 잔 마시면 시가 100편이 나온다고 쓴 적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만났는데 자네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 그냥 시를 생각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시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아니 시를 왜 고민하면서 쓰냐? 나온 대로 그냥 술술술술 쓰는겨. 이게 이제 200이고 이 사람은 깎고 다듬고 막 가지런히 하고 또 검토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두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굶어 죽고 막 고통당하고 평생 재미도 못 보고 막 고생만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인생은 빌어먹을 것 이렇게 안 하고 항상 그래도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시만 쓰니까 이 유가인들이 엄청 좋아해 가지고 조선 시대에는 200보다 두보를 훨씬 높이 치죠. 왜냐하면 육아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200은 도가의 이제 신선 사상이 있으니까 시선, 시의 신선이다. 그래서 시선. 두 번은 시성, 성인 성자를 써서 시의 성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두시연애라고 배우잖아요. 두시연애. 두보시, 두시를 언해. 언은 이제 우리말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우리말 해석이다 이 말이지 간단히 말이죠. 그래서 두시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한문으로 된 시를 감상하라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의 언어는 어떠했는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두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두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언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2시연에는 있어도 200시연에는 없어. 왜냐하면 그 선비들이 2시를 높이 평가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0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요쪽 왼쪽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겠네. 무릇. 이 무릇이란 말은 요즘은 안 쓰는데 이제 옛날 어투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시작을 안 하고 무릇 대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서두를 밋밋하게 안 하고. 하늘과 땅은 만물이 쉬어가는 여수기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호텔, 여관인데, 여관하면 싸구려 느낌이 나고, 그렇다고 호텔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중국 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묵어가는 곳이다, 이 말이지. 여가 나그네 여자고, 숙이 잠잘 숙자예요. 이게 다 한자예요, 만물이. 일만만자에다가 물건 물자, 만 가지 물건. 이게 만물하든 백물하든 만이나 백은 중국어에서 항상 전부, 혹은 대단히 많은 이란 뜻이에요. 억조창생, 기분 내키면 억이 됐다가 많이 됐다 하지만 만물하면 모든 사물을 말하지 만 가지 사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늘과 땅은 그래서 이제 부천지자는 부가 이제 이게 지압이 부자 남자 사내 대장부 할 때 부자지만 여기서는 무릇 대개 시작하는 말로 그냥 그래서 이제 요거 띄어서 읽어야 돼요. 우리말로 할 때는 이렇게 띄어서 이게 부천지자는 이렇게 됐는데, 하늘과 땅이죠, 천지가. 하늘천 따지 그러잖아요, 땅지 안 하고. 왜 따지가 되냐면, 따자 밑에 히읗 받침의 따지예요. 따자 밑에 히읗. 근데 히읗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따진 거예요. 따흐지예요, 그러니까 따지. 땅지인데, 그럼 왜 그러냐. 옛날 고어로 가면, 조선시대 말로 가면, 땅이 아니라 따해였어요. 그래서 땅에 안 하고 따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따지예요. 천지 자아가 이게 사람 자자죠. 보통 놈자라고 그래요. 이게 놈자. 그놈 저놈 할 때 놈자인데 나는 놈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자라고 불러요. 학자 할 때 이 자잖아요. 사람자. 사람 자자인데 요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또 하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것 저것 할 때.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대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만물, 세상 모든 것이 이건 영어로 뭐뭐의, 이런 거죠. 뒤에 있는 것의 앞에, of the people, 할 때 그 sound of music 할 때 음악의 뭐 사운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거 만물의 영려가 이제 거스를 인력자에다 나그네 자지만 여기 자고 가는 그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얼마나 좋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여관 같은 것이다. 만물이 거기서 쉬어서 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00의 호쾌하고 방대한 정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어줍지 않은 글쟁이들은 말이지 이렇게 다짜고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다 잔소리를 많이 해.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동생들이 시를 써달라고 해가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쩌고 이러고 나서 그래서 내가 겸양하는 마음으로 써놓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바로 본문으로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시작도 보통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천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시작을 해. 온 우주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포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이 동네 안에서 500평 안에서 지금 100평 안에서 우리 쪼잘쪼잘 놀고 있는 게 아니요. 이 사람 우주를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대개 하늘과 땅이랑 지금 술이 취했거든요. 술이 취해갖고 지금 기고만장한 거예요. 땅이랑 맞물이 쉬어가는 여관요. 빛과 그늘은 광음, 빛과 그늘. 빛과 그늘이 아까 음양이에요. 여기 음자가 있잖아요. 이 광이란 말이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빛과 그늘. 근데 이게 빛과 그늘은 음양이란 뜻이지만은 이것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시간이란 말이 없었어요. 요즘은 시간이라 그러지, 타임. 이게 일본 메이지 유신이 시간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옛날에는 그걸 광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놈은, 그냥 요건 공간이잖아요, 천지는. 이 공간이라는 놈은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인데, 시간이라는 놈은 시간과 공간을 다 들어서 우주를 다 얘기해버렸으니까 이게 첫 구절이 얼마나 거창한지를 알 수가 있죠. 광음이라고 하는 놈은 백대. 아까는 만물 했잖아요. 만에다가 백을 했잖아요. 이것도 만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대. 백대를 지나가는 과객, 지나갈 과 손님객. 이 여관에 자고 가는 게 시간이 자고 간다는 말이지. 아이고야. 야, 첫 구절에서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지. 이게 천재의 글이에요. 천재의 글이라고. 근데 이게 구자를 빼고 나면 글자 수가 딱딱 맞죠. 천지에 대해서 광음. 자 똑같고, 만물에 대해서 백대. 지역액, 지구학액 똑같잖아요. 요거를 이제 병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하는 걸. 수레를 말 두 마리나 네 마리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병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짝지어서 말을 하는 게 한문에 많고, 나는 이런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쓰는 글에도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잘못 쓰면 또 너무 딱딱해 줄 수도 있는데, 잘 쓰면 이게 아주 맛있게 글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대자가 있는데, 이게 백대 할 때 대. 대가 있고 세가 있거든요. 세상 세자 세. 이게 대라고 하는 거하고 세라고 세는 밑으로 세 내려가는 거예요. 대는 세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5대 조 할아버지, 3대 조 할아버지 하면은 나로부터 1대, 2대, 3대, 아버지가 1대, 2대, 3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는 아들을 2세라고 그러잖아요. 2세. 그죠? 내가 뭐 경순왕의 53대 손이요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3대손 그러면 안 돼. 3세손 이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 판서님의 11대 손이요 할 때는 세손 그래야 돼. 대손 그러면 안 돼요. 올라갈 때는 몇 대 할아버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몇 세 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백대지 과객이라 이렇게 되고요. 빛과 그늘은 백대를 묵어가는 길손이다. 뜬 인생 꿈과 같으니 즐거운 때 얼마나 되리. 뜬 인생, 부생, 뜰뿐 날생. 인생이 허무하고 휙 지나간다는 걸 땐 뜬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는 뭐냐? 그냥 재미로 하나 붙인 거예요. 이 부자처럼. 아무 뜻도 없어요. 그게 말, 이을, 이자예요. 이게 내가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울 때는 말이 이렇게 배웠거든요. 말이가 뭐 어쩐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한국어 실력의 할아버지는 나같지는 않으니까 말, 이을, 이.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데 쓰는 어조사다 이거예요. 여기는 앞에 나오지만 중간에도 많이 나와요. 하여튼 그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뜬 인생인데 그 청나라 때 부생육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죠. 뜬 인생, 부생, 육기, 여섯육기. 문장 형식에 서도 있고 기도 있다고 그러죠. 일기하는 기, 기록할 기. 여섯 가지를 기록했다. 그래서 1, 2, 3, 4, 5장으로 돼 있기, 6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생육기인데 그게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자기 어떤 선비가, 신복이라는 선비가 자기 아내 운이라고 하는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가 먼저 읽는 이야기가 1부, 2부에 나와요. 그 임어당 같은 사람은 중국 문학에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 운이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거기도 부생이란 말이 나와요. 뜬 인생, 같을야 꿈목, 꿈 같다. 뜬 인생 꿈과 같으니 즐거운 때, 꿈같이 휙 지나가는데 즐거운 때 얼마 안 된다 이거지. 위환이 기하오. 이 기꺼울 환, 기뻐할 환, 기뻐함이 되다. 위는 이제 되다, 하다 이런 뜻이고, 뭐뭐이다 이런 뜻도 되고, 기하할 때 이 기하예요. 이 기하가 어찌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사실 그때는 진짜 인간 70 고래이라고 정말로 70살 사는 사람이 드물었고, 60살만 살아도 환갑잔치를 해야 됐단 말이죠. 인간 70 고래이가 두보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노동해야 되고 어디 가려면 다 걸어 다녀야 되고 해서 정말 즐길 시간이 지금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던 시절이에요. 밤에 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야 되고요. 이런 시절이에요. 정말
뜬 인생 휙 지나갔어요. 우리 때도 그러지만은 이 즐거운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 자, 지금 이제 천지를 드러내고 이 시간과 공간을 드러놓고 이제 인생으로 넘어와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경치를 말하면 사람을 말해야 된다. 근데 이 부생이 이게 띄어서 읽는 거예요. 요거 하나 어줘서 이 부생이 약몽하니 위하니 기하오. 이렇게 이제 한문할 때 오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할 때 오 이렇게 해요. 고인이 옛날 사람이 옛사람이 촛불을 들고 밤들이 논일면 그럴 만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 잡을 병, 촛불. 촛불을 잡고 놀았다는 건 뭐냐면 그때 밤에 캄캄하니까 밤에 놀려면 촛불 켜야 돼요. 횃불을 켜든지. 그 밤에 보통 놀지를 않는데 굳이 촛불까지 켜놓고 밤에 놀았다. 이게 밤야 놀류. 양유 이하는 이제 합쳐갖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정도 뜻인데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뜬생이 별로 없어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밤에 굳이 이렇게 놀았는데, 이제 우리로 넘어오자 이거야. 여기까지 이제 남들 얘기하고 세상사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하물며. 이게 하물며 황자예요. 황. 이게 이제 띄 읽어야 돼. 황. 하물며. 양춘. 이제 변양자 나오네. 음양할 때 양이죠. 볕, 볕든 봄. 그게 하물며 밝은 봄인데 이게 볕든 봄인데 이제 밝음으로 제가 번역을 바꾼 건데요. 뭐 같은 뜻. 밝은 봄이 아지랑이 풍경으로 나를 부르고 소 부를 소 나를 부른다. 이 무엇으로 써 할 때 써요. 그 우리말에서 무엇으로 써가 있고 으로 서가 있어요. 요거 구별해야 돼요. 써는 요거예요. 이유 이유일 때는 써예요. 그럼으로써 으로서는 뭐예요? 자격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는 요게 이 서로예요. 써와 서가 달라요. 그러면 한문을 할 때 이 자는 써 이자예요. 그럼으로써 연경으로서 이건 연기연자의 경치경자. 그래서 연기경칭으로서 경치로서 나를 부른다. 봄이 따뜻한 봄이. 그러면 연기경치가 뭐예요? 봄에 그 인해가 끼면 자욱하니 뭔가 나무들이 물이 오르면서 그 수증기가 품어내는 그 아득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뜻한 봄이 있으니까 이제 아지랑이 아니고요. 아지랑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해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인데 나는 시골서 살아서 아는데 한 100km 전방에 봄이 되면 자욱하니 이렇게 이제 물을 뿜어 올리니까 그게 보이지 않게 길을 뿜어오니까 그 주변에 파르스름하기도 하고 희뿌연 그런 그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몸도 약하고 이렇게 병약하고 또 내성적이고 해갖고 그런 거 바라보면서 안데르센 동화 같은 거 생각하면서 야 저런 속에서 요정들이 들락거리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고 나중에 그런 동화도 쓰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아지랑이 경치에서 하물며 지금 이렇게 시간도 없고 해서 밤까지 옛날 사람 놀았는데 자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지금 따뜻한 봄이 있고 좋은 경치가 하물며 나를 부르고 있다. 이것도 짝이에요. 황자를 빼고 나면 양춘이 소화의 영경 대괴가 가하의 문장 똑같잖아요. 양춘 대괴 소화의 영경 가하의 문장. 그 여기는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짜라고 할 때 가짜인데 빌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자는 똑같죠 이게. 이도 똑같죠. 여기는 연경인데 이게 문장. 문장이 이제 글 문장이라고 해요. 글문의 글장자지만 이제 한문은 좀 넘겨짚어서 해석해야 되는 게 많아요. 중국말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말 그처럼 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고 단어만 듬성듬성 해놓으면 그 빈칸은 네가 메꿔봐. 그래서 글 자체가 이 한문과 중국어는 시적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홀말그님이 어린이 시가 가져왔고 어린이 시 건너뛴 말이 뚝 끊어지고 일리 띄워놓고 한 칸 띄고 그 다음 얘기하고 그럼 그 한 칸이 시가 되거든요. 비어있는 한 칸이. 마찬가지로 중국어가 그런 게 많아요. 나머지는 네가 채워봐.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도리 자만 했는데 꽃은 네가 채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대개가 모두나 큰 흙덩이 글자거든요. 큰 흙덩이라는 건 뭐냐면
아,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야, 지구.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그런데 여기 땅 지자를 위에다 썼잖아요. 그 똥 지자를 또 쓰면 안 되니까 대개라고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문장을 빌려줬다. 이 땅덩어리가 나를 탄생시켜줬는데 얘가 태어날 때 너는 글 좀 써봐 하고 글재주를 줬다. 이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글재주를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 자네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글재주가 좀 있잖아. 경치는 이렇게 줬고 대개가 나에게 글재주를 빌려줬잖니 이런 거예요. 대개 여기서 이제 대개가 양춘 이 했으니까 대개가 이렇게 해도 되죠. 대개가 가 이 문장이라 그러는데 가짜도 대개가 가이 대개가 가이 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개 잠깐 쉬었다가 가이 문장이라.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이것을 띄어야 돼. 소 아이 연경하고 가 아이 문장 일일이 정확하게 하려면 소 왜? 그러니까 이게 띄우는 건 뭐냐면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순차적으로 뒤에 해석해야 되는데 앞에 글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 아이 연경하면요. 이것만 보면 소 이렇게 될 때 연경으로서 나를 부르고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를 앞에서 띄워줘야 돼. 너 마지막에 뒤에 거하고 구별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지. 소, 아이 연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소와 이 연경하고 대개 가의 문장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공간과 시간을 말한 다음에 인생은 허무하다. 기쁠 데가 별로 없다. 근데 지금 옛날 사람은 촛불 따리 켜놓고 놀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냐? 따뜻한 봄이 아지랑이 풍경으로 나를 부르고 이게 이제 나는 여기서 아지랑이 풍경이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예, 대지가 나에게 문장을 빌려주었음이랴 글솜씨를 빌려줬다 이거예요. 회 도리지 방언하여 이것도 마찬가지 회 모여서 모이래 도리지 방언 복숭아와 오약꽃이 꽃다운 동산에 있으니까 이제 이게 꽃다이 핀 거지. 이게 아리따운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꽃이 핀 거죠. 그래서 이거 회도 마지막에 해석이 되니까 앞으로 도리지 방언에 모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모여서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회를 띄워줘야 된다. 회 도리지 방언하야 서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것도 짝이에요. 서 철륜지 낙사로다. 도리가 여기는 철륜이 됐네요. 하늘이 준 즐거운 일. 그러니까 동일이 지방을 모여서 천륜지 낙사를 이때서는 이제 푼다. 그러니까 왜 천륜지 낙사냐면 형제간에 모여 있으니까 형제를 천륜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이 주신 형제의 즐거움을 펼치는구나. 자, 여러 아우님네들 빼어남은 예시인 해련과 같은데 예시인 중에 이제 해련과 강락이 있었단 말이죠. 형이 강락이고 동생이 해련인데 친형제는 아니고 사촌형제인데 둘 다 유명한 신이에요. 그래서 군계 준수는 무리군 여러 명이다 이거지. 개는 이제 손 아래를 말해요. 백은 손 위, 백부 그러죠. 그 보통 동생의 부인을 제수씨라고 그러잖아요. 멋스럽게는 개수씨예요. 개 아래 아래라는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제수라는 거, 아우제자보다. 형수하니까 제수, 그냥 쉽게 그런데, 이제 멋스럽게 개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군계, 이제 지금 동생들이니까, 지금 200 동생들이 옆에 쫙 있단 말이에요. 준수. 이 잘나고, 빼어나게 잘생기고 말이야. 재주도 많고 말이야. 이게 수미양가 수. 아주 뛰어난 자네들을 여러 명, 아우님네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아우님네들을 빼어나면 내가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예시인 혜련과 같은데 혜련이 동생이라 그랬죠. 계위 혜련이요. 다계 모두 다 혜련이 되었다. 너희들 다 혜련처럼 잘났는데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형인데 오인 연가는 이게 나 오자예요. 여기 앞에는 나 아자를 썼어요. 소아이 연경요 나 아자. 나 오자. 같은 오자인데도 이거 의미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여기 같은 알을 썼는데 여기 또
아인연가는 이렇게 하면 좀 중복도 되고 발음상으로도 아인연가보다 오인연가는 딱 이렇게 해야 뭔가 좋아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 그게 사람인 줄 썼네. 나라는 사람이 영가, 노래한다는 영자에 노래하는 가자에. 이 영은 노래 중에서도 주로 시로 노래하는 거. 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할 창, 영창. 그 내가 노래 부르면 내가 시를 쓰고 노래 부르는 건 독차, 홀로독 부끄러울 참. 홀로 부끄럽다. 강나게 부끄럽다. 아, 자네들은 말이야. 옛날 그 시인 동생들처럼 표현한데, 아, 나는 형인데 말이야. 옛날 시인 형만 못하네 하고서 이제 겸손한 척 한번 하는 거지. 정강나기로다. 그래서 나 홀로 예시인 강나게 부끄럽네. 딱 이렇게 해놓고 실바람이 났어. 그윽한 경치는 이어지고 높은 목소리 맑게 흐르는구나. 유상이 미하고 그윽할 유, 심산유곡 그러잖아요. 생긴 것도 그래. 몇 산자 안에다가 이게 뭐가 그 골짜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긴 글자잖아. 이 상은 상 준다는 상자지만 이게 경치, 미, 안일미. 이 안일미는 약간 못 미친다. 이런 거고 이자는 이게 몸기자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있죠. 몸기자가 있고 이제 이미, 뱀사자가 있고 기, 타. 이 뱀사자는 이렇게 꽉 채워져 있고 몸기자는 이렇게 하나도 안 채워져 있고 요거 반만 채워진 게 이제 이미 이자예요. 이미 이자인데 에, 지나갔을 때 그 이미 지나간 거를 이렇게 쓰는 건데 다 지나가지 않았다. 지나가지들 약간 못했다. 유상이 미워. 그러니까 기억한 경치가 계속 이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억한 경치가 쭉 이어지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고 이런 거예요. 오담이 전청이라. 높을 고의 말씀당. 말이 높아. 왜? 술이 취해서. 껄껄껄 이렇게 이제 소리가 높은데 이 고담은 두 가지 뜻이죠. 목청이 높아서 고담이기도 하고 말하는 내용이 고상하고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고담일 수도 있어요. 고담이 전청이라 굴을전. 술 먹어서 목소리가 굴러간다 이거지. 그냥 이 일직선으로 안 가고 껄껄껄 이렇게 굴러간다 이거지. 맑을청, 맑게 굴러간다. 높은 목소리 맑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됐고요. 구슬 돗자리 펼쳐진 자리 위에 꽃은 떨어지고 이제 여기가 기가 막힌 거지. 개 경연이 좌우. 경연이 이제 구슬경에 이게 자리연 구슬 돗자리를 깔아놨는데 열 개, 열네 펼쳐놨는데 좌화, 이좌화가 이게 이제 중국어 특징이야. 안절쫙 꽃화, 안절쫙 꽃화 쏘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앉아서 꽃이 쏘. 어쩌라고. 근데 네가 짐작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한문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아마 꽃이 떨어졌나 봐. 또는 앉아 있는데 꽃이 떨어진 것이 구슬 돗자리처럼 깔고 앉았나 봐. 뭐 해석이 다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나왔고 꽃도 나왔고 구슬 돗자리도 나왔는데 펼쳐진 것도 나왔는데 하여튼 꽃인지 돗자리인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앉아서 지금 술 마시고 껄껄대고 있는데 하여튼 좋다 이거야. 아무튼 이것도 짝이에요. 개, 열었다. 이건 비, 날았다. 날비자. 날아다닌다, 이게. 우상, 기두자, 술잔상자. 그 전에 우리 풀말그님 보여줬나요? 이 우상이라는 그 옛날 그 술잔들이 있어요. 깃 달린 술잔. 술잔이 깃이 달린 것으로 도자기처럼 만든 그런 술잔들이 있어. 멋을 내가지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날라다녀 이놈이 공중에서. 한 잔씩 주고받으니까 건배 이러면서 날아다니는데 이게 말 이을 이자야. 앞에 이 부생이 할 때 요 이자잖아요. 요거. 요거는 지금 시작할 때 썼는데 이거는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상하고 추월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얘는. 우상 추월 이렇게 하면 비우상 추월. 에이 이거 발음이 안 좋은데 이자를 하나 넣은 비우상이 추월 딱 이렇게 해줘야 이게 아기가 딱 먹거든. 그런 때 한 번 써주는 거예요. 위상이 취할지 다를.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슬 돗자리 펼쳐진 자리 위에 꽃은 떨어지고 깃털 술잔 나는 이게 나는 게 나르는 날아다니다 이거죠. 나르는 나르는 동안에 달도 취했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월도 달이 취했다는 건지 뭐 그냥 그런 뜻으로 짐작해 보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여기 구슬도 있고 꽃도 있고 앉아 있고 술잔도 있고 날아다니고 달이 있고 취했어. 이백의 시에서 이백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이죠. 달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다 나오네. 여기 달도 나오는데 이 사람 시를 쓰고 있으니까 시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술 취했으니까 술이지 뭐. 경연이 좌화하고 비 우상이 취오리로다. 불유가작이면 안이불 이술류 있지 아니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할 때도 있지만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는 때가 많아요. 이게 없다는 거는 그냥 삭막하게 하는 거고 있지 아니하면 약간의 여유와 우아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작. 그 이제 무슨 백일장 같은 거 하면 가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선작, 가작. 그 당선작보다 조금 한 등급 아래를 가작이라 그러는데 원래 가작은 아름다울 것자예요.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게. 좋은 작품이 없으면 하신화해야 어찌 풀겠느냐? 선비야. 선비화자도 그 우아하다 할 때 그 하자예요. 선비도 그냥 선비가 아니라 우아할 때의 선비. 시도 쓰고 말이야. 멋도 내는 그런 선비가 아예요. 회포, 우물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아름다운 작품이 없으면 어떻게 풀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시 작품 없으면 그런데 이제 이거 시로 쓰자는 얘기겠죠. 어떻게 선비의 회포를 풀겠는가. 여시불성이면 안이불 이룰서 완성하지 못하면 시를 완성하지 못하면 만일 여자예요. 이건 같은 여자지만 여기서는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여시불성이면 근데 이것도 원래 띄어야 되겠네. 여시불성이면 벌한다. 금곡주수에 의하여 벌한다. 금으로 된 골짜기. 그 뭔지 몰라도 거기서 술이 유명한가 봐. 근데 술로서 벌한다. 이게 벌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숫자를 하나 넣어놨네. 이 숫자는 셈을 한다는 그런 숫자지만은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몇 잔 정도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너그럽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금고그 술 몇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금고그 벌주 몇 잔을 마셔야 하니 내가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복사꽃과 자두꽃이 핀, 자두꽃이, 복사꽃과 자두꽃이 핀 봄밤 동산에서 시를 모아 책을 묶은 다음 서를 쓰다. 무릇 하늘과 땅은 만물이 쉬어가는 여수기요. 빛과 그늘은 백대를 오거가는 길손이다. 든 인생 꿈과 같으니 즐거운 때 얼마나 되리. 옛사람이 촛불을 들고 밤들이 논일면 그럴 만한 일이었다 하겠다. 하물며 밝은 봄이 아지랑이 풍경으로 나를 부르고 대지가 나에게 문장을 빌려 주었음이랴. 복사꽃, 자두꽃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늘이 주신 형제의 즐거움을 펼치는구나. 여러 아우님네들 빼어남은 예시인 혜련과 같은데 나 홀로 예시인 강락에 부끄럽네. 그윽한 경치는 이어지고 높은 목소리 맑게 흐르는구나. 구슬 돗자리 펼쳐진 자리 위에 꽃은 떨어지고 깃털 술잔 나르는 동안에 달도 취했네. 그려. 여기에 아름다운 시 작품 없으면 어떻게 선비의 회포를 풀겠는가? 만일 시를 지어내지 못하면 금고그 벌주 몇 잔을 마셔야 하리. 춘하연 도리원서 부 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오.
고인이 병촉 야유는 양유이야로다. 양춘이 소아이 연경하고 대괴 가아이 문장이라. 회 도리지 방언하야 서 천륜지 낙사로다. 군계 준수는 계위 해련이요 오인 영가는 독참 강락이로다. 요상이 미하고 고담이 전청이라. 내 경연이 좌화하고 비우상이 취월이로다. 구류 가작이면 하신 아회아 여시 불성이면 벌의 금곡 주수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봄철에 이 시를 감상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혜연님 자 제가 설명도 했고 이제 감상을 하셨는데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같이 그 공감대가 네, 네. 아, 저도 이렇게 술과 시 속에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이 네. 이 정도면 진짜 세상 살맛 나는 분 같아요. 저도 이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왜 근데 천년을 내려온 명문장 내면 오죽해. 교수님이 또 아주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기가 막히죠. 저도 200시를 좀 접하면서 야, 이분은 진짜 달이 없으면 아마 시도 쓰지 못했을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달과 술이 없다면 이렇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 저도 별과 달과 꽃이 없다면 시인들이 아마 존재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 시를 보면서. 근데 교수님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교수님하고 수업하니까 그 어지러움이 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아사리판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무슨 이해관계가 어디 있고 무슨 투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음, 제가 자화자찬을 하면요. 어느 문학강의 대학에 대학원에 가도 이렇게 감상하는 데는 아마 없거나 있더라도 귀할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외워야 돼. 이거 한문으로. 그게 짧잖아. 이거 읽으면 금방 외워져요. 근데 좀 리드미컬하게 외우는 거 좀 배워야 되는데 저는 다행하게도 요걸 갖고 필첩을 만들어서 우리 고향에 글씨를 잘 쓰는 스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분한테 이제 필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폭 한 10cm 갖고 쭉 이렇게 썼어요. 이걸 보고 이제 연습을 했어요. 모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베껴서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했을 거예요.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봄에 이런 꽃핀 데 가면은 이 시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하고 이런 것들도 글자 한자 한자를 외우니까 음미하면서 하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불말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것이지 그렇게 감상 능력은 없고요. 어쨌든 그때는 그 문명이 없는 대신 그 자연에 대한 감상이 우리보다 훨씬 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문장 아까 말한 대구, 네. 천지는 만물지영력, 광음은 백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부생양목 유한기야 네 글자씩 맞췄죠. 병촉이하고 영 이거 네 글자씩 맞죠. 양춘이 소화의 영경 대개가의 문장. 회 도리지방은 서철윤작사. 군계준수 계예는 이것도 네 글자씩 맞췄죠. 유상미 이것 네 글자 맞췄죠. 그러면 다시 계경연이죠. 비우상이 추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동사를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고 회 이렇게 앞에다 동사를 하나씩 딱 넣죠. 이게 여러 가지 구조 면에서 검토해 볼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한번 하고요. 뒤에 200의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금 9시 25분이라서
자세히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그 형과 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게 3번이라는 건 앞에 1번, 2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형은 이제 모양이 있는 형상, 기는 이제 모양은 없지만 아까 그 소와이 연경할 때 아지랑이 풍경, 이 아지랑이 풍경이 이게 기야. 산과 나무는 형이고 모양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우러나오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른어른한 거.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얼굴만 이쁘면 매력 있나? 기품이 있고 그 참 서양의 나는 그 역사물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 뭐 18세기, 19세기 그 귀족들 이렇게 보면은 또 왕족들 프린세스인가 하는 영화에 그 줄리 앤드류스가 이제 사운드 뮤직에 나왔는데 양반이 아카데미 상을 받은 명연기자거든요. 근데 왕비로 나오는데 여왕으로 나오는데 여왕답게 행동을 해. 그 이게 손을 하나 들어도 우리가 들은 거하고 다르게 여왕스럽게 뭔가 격조가 있어. 그러면 그게 배우여서 그런가? 물론 배우여서 그렇긴 한데 그 차밍 스쿨이 있단 말이죠. 그 수백 년 동안 왕족들이 이렇게 손을 드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그 연습이 하도 되니까 그게 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하도 이렇게 하니까 우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런 우아한 귀족이라든가 품격 있는 사람에게서 이제 사람 모양은 똑같지. 이 사람은 귀족이고 이 사람은 평민인데 똑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기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눈에는 안 보이는 그 매력이랄까, 기품이랄까. 그래, 기품이잖아요. 기품할 때도 이 기자잖아. 이게 이런 기자가 그렇게 쓰이는 걸 보면 왜 하필이면 기품이라고 그랬지? 그게 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품은 또 뭐냐? 품은 입구자 세게 하는 그 품자잖아요. 품격, 뭐, 품위, 할 때 또 품이야. 그래서 품은 어떤 등급이란 뜻이 있고, 등급 가운데도 특히 인간의 격조의 등급을 또 품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 형과 기인데, 핵심은 형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고호 이제 전시회가 지금 거기서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데, 고호가 밀밭을 그렸다? 혹은 사이프러스가 뭐 하는 이런 막 이런 휘청휘청한 나무를 그렸다? 혹은 별이 빛나는 바와 같이 빙글빙글 도는 뭐 별을 그렸다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그 그림이 형이죠. 근데 고가 그림을 그거 그리려고 그랬나? 빙글빙글 돌 때 그 그림 이상의 그 뭔가가 있잖아. 예? 고가 그렸기 때문에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딴 사람 그림에는 없는데 고 그림에는 역시 뭔가 명작일 것 같은 그 알 수 없는 뭔가 있잖아. 그게 기고 그게 예술인 거예요. 사이프러스하고 똑같이 그리면 무슨 예술이 사진 찍지 그러면? 혼이죠, 그게. 네, 혼. 그러니까 거의 붓터치를 나는 좋아하는데 밀밭을 그린다면 그 굉장히 힘이 있고 밀밭이 출렁거리는데 다른 지금 뭐 내가 가끔 그 병원 가는데 거기서 누가 보리밭을 그려갖고 일반 화가인데 그냥 보리밭이요. 자기만의 그 기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시도 똑같다 이거지. 그 뒤에 나와요. 앞에 설명은 이제 건너뛰었으니까 동양은 이 같은 인격과 예술에 관한 패러다임. 그 동양에는 예술을 예술만 따로 논하지 않고 항상 인품과 같이 논해요. 이게 서양하고 다른 점이에요. 서양에서는 예술가가 꼭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근데 동양에서는 반드시 예술은 인격과 관련시켜서 중국에서는 봐요. 이 패러다임은 다음 장에서 형과 기, 형기 개념을 놨다. 형기는 형과 기라는 두 개념을 아우르는 복합어인데 한자에서는 한 단어가 한 글자가 한 단어예요. 형이 한 단어고. 그래서 복합어 하면 복자가 한 단어고 합이 한 단어고 어가 한 단어예요. 합친다. 말씀. 복 중복된다. 개념 예술 이거 다 한 글자마다 한 단어예요. 인 한 단어, 격 한 단어.
그 형기. 형은 외적으로 드러난 형태. 기는 가물가물하여 잘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게 기요. 요게 핵심이야. 근데 요게 이제 각주가 1번이 붙어 있는데 요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 각주지만 이 얘기를 이것을 모르면 예술을 몰라요. 서복관이란 사람이 중국 미술하고 이제 예술하고 서양 예술을 비교한 책인데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인이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에 119쪽에서 옮겨왔다는데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술에서의 지각 활동은 감성적이면서 초감성적이다. 앤 하르트만. 니콜라 하르트만인데 이 사람이 예술 철학의 대가 중에 대가고 거의 뭐 예술 철학의 기본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하르트만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앤 하르트만이어야 돼요. 그 저서 미학 1953년에 나온 거기서 예술 작품은 전경과 후경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설명했어요. 앞경치, 뒷경치죠. 두 가지가 긴밀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중층적, 단층적이 아니라 겹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겹쳐. 구조물이라고 보았다. 예술은 겹겹이 돼야 돼요. 단선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주가 있죠. 독주. 피아노는 피아노, 바이올린, 바이올린. 근데 사중주는 네 개의 악기가 겹치고 오케스트라는 수십 개의 악기가 겹치잖아요. 그 겹침이 많을수록 변수가 많아지면서 거기서 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혼자 연주할 때는 어떠냐? 혼자 연주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연주해도 그 도레미파솔 높낮이라든가 길이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거기서 또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오케스트라면 더 복잡하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괜히 길게 쓰면 장편 소설이 아니고 길게 쓰려면 긴 것만큼 그 중증도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경은 물질적이고 감성적인 형태이다. 이제 전경과 후경이 있는데 이발소 그림이라고 혹시 아세요? 한눈에 이발소에 가면 옛날에 명화 비슷하게 생긴 무슨 풍경화를 옛날에 그려놨었어요. 아주 정확하지. 그 이발소 그림하고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에 갔다니 말이죠. 똑같이 나무 그려놓고 똑같이 저녁노을 그려놨는데 그게 후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발소 그림이야. 보리밭을 그리는데 후경이 없어. 뒷경치가 있어요. 뒷경치가 지금 말한 이 기야 기. 앞경치가 형이고 모양이 있어. 근데 저 그림에는 뭔가가 있어. 특히 사진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진 작가 중에 소나무를 찍어가지고 외국의 유명인들이 소장한 소나무, 그런 소나무 사진들을 보면요. 그 아까 말한 새벽같이 푸른 데서 소나무를 그려놨는데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 그 떠도는 하얀 그것을 창조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것이 후경이 뒷경치예요. 이것도 여러 중층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전경은 물질적이고 감성적인 형태인데 후경은 정신적, 뒷경치로 갈수록 정신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라는 건 정신으로 감상하는 거지. 강아지가 뭐 기를 알겠어요? 어린애는 기를 몰라. 내가 애들 어렸을 때 그 파바로티 CD를 자동차에 틀고 가면서 들려줬더니 어떤 노래가 좋냐 하니까 여자의 뭐 있잖아요. 빰빰빰 빠바밤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로 그 노래가 좋대.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뭐 이런 거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공주는 잠 못 이루기에는 멜로디 뒤에 후경이 많은 노래잖아요. 그죠? 근데 빰빰빰은 이거 후경이 없거나 그냥 전경이 신났다 뿐이지 후경은 잘 안 느껴지는 건데 어린애기 때문에 그 후경을 감상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의 마음이 뭐 나쁜 노래라는 건 아니지만 전경 후경 면에서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도 정신의 내용인데 지각은 전경에서 활동하는 아니라 후경에서도 활동한다. 따라서 지각은 가시적인 형태를 통해서 전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의 정신적인 것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앞에 그림이 뒷경치를 가는 화살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각 활동은 가시적인 형태를 함께 지각되어진 불가시적인 것과 하나로 융합한다. 그 앞경치하고 뒷경치가 섞인다 이 말이에요. 명료하게 구체함으로써 그것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눈앞에 떠돌게 하는 뭔가 아른아른하게 떠돌게 한다 이거지. 하르트만은 특별히 투시는 꿰뚫어 본다는 거잖아요. 그 후경을 보려면 투시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각이 대상을 파악할 때 지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각되어질 수 없는 것을 지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과 기는 어떻게 보면 유와 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와 무, 그, 유통응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라면 이거는 무야. 그러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안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유와 무가 음과 양처럼 또 아까처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로 해서 그 무 없는 것이면서도 기한 것을 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술 감상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예술 창작인데, 지각 대상물 때 지각될 수, 더 나아가서는 지각되어 줄 수 없는 것을 지향한다. 투시는 본질적 직관과 같은 의미에서 이 이제 투시 그 안 보이는 걸 보완하는 건 직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경과 후경 이야기는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그 아마도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을 제가 1시간 반 동안이나 막 해설을 했는데 거기에 전경 후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비유를 많이 쓰죠. 산수화들을 보면 앞에는 산이 있고 이제 산이 겹겹으로 한 5겹, 6겹이 있는데 한 겹 지나갈 때마다 조금 흐려지죠. 뭐니까 그죠? 진한 정도가 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아른아른하니 거의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허공이 있고 이제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이 뒤로 갈수록 아른아른하게 기 쪽으로 가는 게 형에서 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수화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앞에 있는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갈수록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산을 넘어서 허공, 여백. 이 동양화에서 여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양화에서 하얀 부분은 공백이에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안 그린 거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근데 동양화에서 여백은 진짜 그림이에요, 그게. 여백이 그림이고 여백은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앞에 걸 그림으로써 화살표 역할을 해서 그거 보라고 여백 보라고 앞에 걸 그린 거예요. 산 보라고 그린 게 아니고 여백 보라고 그린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동양화예요. 그것이 형과 기라고 하는 개념이고 요 개념을 잘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 앞에 유와 무 유통 용섭 섞이면서 통한다. 이거 동양에는 인간과 예수에 있어서 유로부터 형을 있는 거에서 형을 무로부터 기를 이끌어냈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합니다. 유무는 요 2번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과 기 중에서 중요한 건 기다. 동양인은 인간과 예술 작품을 평가하고 감상할 때 그 성취의 과다나 기교 우수성 그러니까 기후가 좋다고 그래갖고 훌륭하다고 안 하고 그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건 그 앞에 있는 산 같은 거고 형이고 그거 말고 거기에 가물가물하게 숨어 있는 아지랑이처럼 아련한 그러나 없다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현모한 무언가 그것이 기를 중요하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비평적 관점이 처음부터 예술 분야로 시작되지 않아서 중국 예술 비평, 이게 인물 비평, 사람을 비평할 때 또 예술적으로 비평한 게 있는데 요거 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길어질 거니까 뒤로는 안 갈 거예요. 안 가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요것만 살펴볼게요. 요 주석. 요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3번. 이와 관련해 우리는 동양 미술 비평에 있어서 결정적인 권위를 지니는 사역이란 사람이 육법이라고 하는 걸 말을 했는데 1. 기운생동, 2. 골법용핍, 3. 응물상형, 3. 수리전체, 경영위치, 전유. 전부 한문이라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를 간단히
일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운 생동,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기운 생동이에요, 1번이. 맞아요. 그러면 기자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기. 그다음 운이 뭐예요, 운? 그 소리가 주는 음악적 효과를 운이라고 해요. 운을 맞춘다. 생동, 살아서 움직이는. 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운, 그 울림, 소리의 울림. 이 운이라는 것은 시에서 운을 맞춘다고 하지만은 미술에서도 운이 있는 거예요. 아름아름한 그것이 운이지 뭐예요. 그것이 살아서 생동하고 있어야 최고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 기운성동에서 기를, 기운성동에서 오는 미술의 음악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그림에서 이 사람 그림을 비평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음악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응물상형이란 말인데 물건에 응해갖고 형상을 이렇게 뭐 형상화한다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앞에 그림이지. 기가 아니고 사물을 제대로 그린 다음에 이것이 기운생동하도록 이렇게 된다 이거지. 여기서 형이란 말이 또 있잖아요. 앞에는 기란 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있고 여기는 형이란 말이 있잖아요. 형. 그래서 그 형과 기다 이거지. 그리고 골법 용필은 이제 뼈골자의 용필인데 그 둘을 잇는다 이거지. 그래서 기가 형으로 가고 형이 기를 얻어가는 중간지대다 이거지. 그 인물의 경우에 전신이라는 게 있는데 신을 전한다. 이때 신은 정신이요. 인물화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정신을 그려야지 외모를 그려갖고 사진 찍은 거냐? 그게 아니다. 이게. 그 사람이 눈동자나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이 강하면 강하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그런 정신을 느껴주도록 그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신, 신을 전한다 할 때 전하는 거다. 이때의 신이 기다 이거지. 그 사람 정신이 기일 거 아니에요. 전이모사.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맨 마지막에 이제 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맨 마지막에. 기운상동이 제일 앞에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기운생동이다. 예술의 변령은 전이모사에 있는 게 아니라 기운성동에 있다. 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운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요게 이제 동양 미술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시도 그렇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그 모습 안에 들어있는 정신, 기운, 그다음에 우아함, 품위, 기품, 뭐 이런 것이 중요해서 항상 예술도 인간의 그 품성, 덕성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예술 철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 형과 기에 대해서 좀 어렵은지 어렵다고 어렵게 설명했는지 네. 어렵게 설명했으면 제가 부족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게 훌륭한 근데 본의 아니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또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형과 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형과 기에 대해서 우리 풀말그님 좀 감이 와요? 네네. 그걸 뭐 미술 전공하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아니에요. 듣죠. 아니, 강의 아니. 시간에. 근데 우리가 보통 어, 전경, 후경할 때는 그 뭐 색채나 형태를 크게 하고 짙게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앞으로 다가와 보이게 하는 거를 전경이라고 하고요. 그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난 그런 거를 후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거 예술 철학에서 후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하르트만이 말한 후경은 지금 그건 그 지금 말한 그 후경까지도 전경이에요. 네네네. 그 근데 후경은 이런 거는 지금 처음 눈에 들어봐요. 안 보이는 후경을 말하는 거지. 일단 보이는 거는 다 전경이요. 그것이 예술이라니까. 내 육안이 보고 있는 거는 다 전경이에요.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후경은. 이해가 되죠? 근데 서양 미술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동양 미술에 동양 미술은 이걸 특히 강조를 많이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후경이 아까 말한 인품, 인격 이런 게 느껴져야 되지. 그럼 아까 춘향연 도리원사 같은 데도 보면 그 전체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그 후경이 있잖아요. 예. 그 흥겨움, 그 아름다움,
그 자유스러움, 뭐 그런 뭐, 이런, 그 뭐라고 말로 하면 그런 건데, 하여튼 저마다 느껴지는 그 글자 분위기. 그래도 글자가 글자 밖으로 넘쳐야 된다. 시가 시 밖으로 넘쳐야 돼. 그 넘쳐남, 그림이 그림 밖으로 넘친다. 하여튼 그 넘침, 그것이 기이고 그것이 후경이에요. 그 후경을 못 만들어낸 작품은 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제로 그럼 사진 찍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근데 사진 찍으면 값이 안 나가고 미술가의 손때가 묻혀서 사실하고도 다르고 막 이상하게 그렸고 말이야. 뭐 비틀어서 그랬고 뭐 사실 닮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비싸다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경이니까 이 저 하르트만이 말한 후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예를 하시지만 서예도 똑같아요. 서예도 그런 관점에서 감상을 해보고 특히 난이라든가 난초 같은 것도 보면 민영이계 난 같은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아,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붓이 지나가지?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저 혜인님 아, 평범 네,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네. 깨달음이 하나, 네, 어, 깨달은 게 있어요. 어, 저는 동양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그림이라는 거는 어떤 여백의 화살표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보는 사람의 그러고, 상상을 화살표 같은 맞아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는 게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겨운 화살표요. 예. 그게 정말 그러면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달라지. 앞으로. 그걸 예. 보완하려고 해야 미술 작품을 볼 때도 그렇고요. 예.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시에서도 똑같아. 네. 그러니까 어떤 형만 보고 그냥 별론데 막 이런 느낌 가졌던 게 정말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결국 시를 쓰는 것도 독자들이 그 방향으로 화살표를 주되 그럼요, 그럼요. 상상은 이제 독자가 하게 되는 그럼, 아, 그럼.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 예. 부분은 제가 생각은 했지만 그게 뭔지 딱 표현을 할 줄 몰랐는데 오늘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화살표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내가 견문이 좁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인, 소설가, 화가, 음악가들이 몰라요. 시를 써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기라는 걸 알고 후경을 알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딱 보면 그 유명한 시인인데 그래. 그러니까 후경을 만들다 말거나 조금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정진이 안 되고 더 좋은 이거를 한마디만 고쳐도 후경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예술 철학 공부들을 하래. 미안하지만. 특히 그래도 문학 쪽은 조금 나은데 내가 좁은 견해로 보면 미술 음악으로 가면 좀 덜해. 왜냐하면 문학은 언어로 하기 때문에 철학 공부들을 좀 하는데 안 한 분이 많아. 왜냐하면 음악 같은 거 하려면 연습하는 시간이 10시간 연습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 하느라고 사유할 시간이 좀 적은 거예요. 연습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가끔 얘기하는 지금 누구야 이민찬 같은 애는 지금 18살밖에 안 됐는데도 책을 읽고 특히 그 지도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은 인문학적 공부를 해라고 계속 얘기한대잖아요. 그래야 음악도 깊어진다. 이런 걸 그냥 인문학 책을 또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겹겹의 뒷면을 읽어내는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특히 이 하르트만의 미학이라는 책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책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이제 비평가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창작은 또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 이런 걸 알면 알수록 그럼 잘 되냐, 창작이. 어려워. 감상은 잘 되는데 감상이 잘 되면 창작이 또 안 되는 수가 있고요. 감상 잘 되면 또 병폐가 뭐냐면요. 김정빈도 거기에 병폐가 있는데 나무 안 된 것이 잘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데가 보이니까 그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말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남을 비평하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되는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참 안 좋아. 우리나라에 나는 가수다 이래로 음악 경연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퍼졌지.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들이 음악 비평가가 됐네? 아, 노래를 비평할 능력들이 생긴 거예요. 하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이 아마추어라는 사람들도 다 요점을 짚어내니까 저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노래를 10년, 15년 했다는데도 노래를 모르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특히 가요 같은데 발음, 나는 또뭐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해. 히읗 받침을 거의 이응 받침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관영 피난쌀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피난쌀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예요. 을하오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고생을 하오. 노래 같아요. 그냥 말 같아요. 고생을 하오. 말이잖아요. 노래가 아니잖아요. 네. 고생하오. 노래죠. 고생하오. 노래죠. 고생하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고생. 이게 노래라고. 고생을 하오. 이게 노래예요? 조금은 노래야. 20%는 노래인데 80%는 노래가 아니야. 고생을 하오. 그냥 고생을 하오. 이건 뭐가 달라? 고생하오. 노래가 되잖아요. 이걸 모르고 이미자 같은 인류 가사가 고생을 하고 한다니까. 나훈아 이런 가수들이 다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원곡이, 원곡을 듣지도 않나? 원곡을 듣고 패야 될 거 아니야. 왜 원곡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지 맘대로 미리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 걸 분석할 줄 모르니까. 그 인류 가수들이 그러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로 돌아가서 이런 분석해서 이런 예술 철학을 공부하는 장점도 있는데 본의 아닌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뭐 창작도 창작이지만 감상도 할 줄 알아야 노래도 맛을 알고 시도 맛을 알고 저랑 공부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뭐 200이 아니라 뭐 누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보통 시인이나 보통 작가나 보통 교수보다 훨씬 좋아하잖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거 비평도 하겠지만 좋아하는 거를 훨씬 제가 너무나 좋은 줄을 보아내니까 크게 피천득을 얘기하고 명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나온 거예요. 이 형과 기, 후경.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제 뒤에도 읽어봐 보시겠지만은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오늘 공부에 대한 소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연님. 오늘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돼가지고, 오늘 저는 생각하기에, 아유, 나라도 시끄럽고 공부할 맛도 안 나고, 아유, 오늘은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카톡을 올리려고 몇 번 그러다가, 또 그냥 해보자.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 수업으로 인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득하게 후경으로 멀어졌죠. 네, 아득하게 멀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이때 깨달은 게, 네, 깨달은 게 하나 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서, 네, 너무 갈수록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갈수록 깊어지고, 근데 시는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요. 아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많아지니까. 아까 말한 이런 안목이 생기면 이게 안목이라 그러잖아요. 네. 일단 창작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꾸 익히고 삭히고 이 시간을 걸려야 돼요. 그것이 많이 원축이 되면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그동안에 쭉 밀렸던 거니 한꺼번에 쭉 자라요. 그 하루 운동한다고 하루치 안 자라고요.
쭉 밀어놨다가 한 번에 쑥 어느 날 자라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이제 반드시 뭐든지 공부한 것이 어디로 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은 내가 선생님에게 배울 건데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는데 얼마를 배우면 될까요? 어느 수준까지 쓰는데 달렸소. 그리고 당신의 능력에 또 달렸고, 당신은 정성에 달렸고, 당신은 노력에 달렸는데, 김정민이가 만족하는 데까지는 좀 한참 걸릴 거고, 그래도 그만하면 되겠다 싶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1년 이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된다면 그건 거의 뭐 굉장한 천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바로 조금 하면 뭐가 될 줄 알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혜연님은 거의 천재에 가깝기 때문에 1년만 하면 되지 않을까? 10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자 우리 꿀말근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오늘 기회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어렴풋하게 갖고 있던 개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요 뒤에 갈 거예요. 이거는 뒤에 어디까지 있는지 조금 뭐 이 그런데 책이 뭐라, 그 미학이에요? 이제 미학은 그 하르트만 책을 찾으면 있고요. 예, 제가 이건 거기서 인용한 거고, 여기 지금 전에 말한 이런 시, 여기 이제 이태복 시예요, 이것도. 이 시가 진짜 명시해. 여기 이런 시들이 아까 말한 형과 기와 관련된 시들이에요. 네, 이태백이가 그 기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많고 그 후경이 깊어질수록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100번을 봐도 질리지 않게 돼요, 그런 작품들은. 평생 놓고 걸어봐도 볼 때마다 좋아. 근데 이발소 그림은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면 금방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첩성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심오한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와, 저 사람은 더 깊은 걸 보게 되고 그냥 좋아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좋은데 얼굴도 이쁘고 미인이야. 그냥 맛이 없네. 그러니까 형은 좋은데 기가 없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매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명작이라는 건 시간이 판정하거든요. 사람도 시간이 판정해요. 10년 돼 있는데도 그 사람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50년 됐는데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근데 작품도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은 한 번도 읽을 필요가 없다. 그건 괴테가 말인데, 뭐 두 번 읽을 수 있는 책,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책은 두 번 읽고, 심지어는 이제 외워서 평생을 마음속에 두고 100번이고, 이렇게. 저는 춘향의 도요원서를 지금 마음속으로 그, 감상한 것이 수백 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아. 봄철만 되면 좋거든. 그럼 그게 명작이지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상 어쨌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지금 석 달 지났는데, 선생님 석 달 지났고요. 이제 우리 혜연님은 아마 6개월 정도 됐을 건데, 저 처음 9개월이요. 시작할 때보다는 감상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조금 그냥 눈을 뜨는, 뜨고 있는 아니, 그러나 어쨌든 확실히 진보는 하고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러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네. 네. 제가 그 서예 그 개인전을 위해서 그 소품들은 어찌어찌 이제 하겠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작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미하면서 좋아하면서 어 정말 요번에야말로 외울 정도로 그런 문구를 좀 찾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시는 짧으니까 안 되고, 왜냐하면 큰 벽면 하나를 채우려면은요. 산문 같은 거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중앙도서관에서 자료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길이는 얼마나 되는 길인데요? 네? 글자 수가 얼마나 되는 글자 거예요? 수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그 글자를 얼마나 크게 쓸 건지에도 다 한문으로 해요? 우리 걸로 해요? 한문으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한글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신라연 도리원서 하세요.
아, 이거 조금 짧은 것 같아서요. 안 짧죠? 이거 한 몇백 자나 되는데. 몇백 자가 안 돼. 춘향도련사가 몇 백자 돼요? 몇백, 아니, 아까 봤잖아요. 안 그러면 되는, 지금 그 균형 돌연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글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글자 수는 키우면 되고, 뭐 그 글자가 수백 자나 되는데, 대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건 뭐냐면, 왕이지와 같은 세계 최고의 서예가가 또는 유명한 서예가들이 다 써놔가지고, 감히 내가 도전하면 비교가 돼서 그렇지,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선생님은 어디서 보셨어요? 왕이지가 쓴 거. 아니, 뭐 유명하잖아요. 왕이지 춘향 도리원서. 제가 그 영상에도 왕이지 거를 배경에다 깔아놨는데, 음, 왕이지가 쓴 춘향 도리원서 있어요. 아,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감상도 안 되는 뭐 중국의 어떤 글 같은 거 그런 거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퇴계라든가 아, 예, 그런 걸 써도, 이라든가 아, 그러면 더 좋죠. 한용운이라든가 그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 한문으로 된 그 길이가 좀 있는 산문이 있나 싶은 음, 선생님은 뭐 생각나시 지금 퇴계집이 나한테 있으니까, 네, 퇴계집이 아니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책은담. 책은담 책은담을 사서 원문이 있는 책은담을 보세요. 한용운 책은담이 있거든요. 네네 한용운 선생이 해석한 책은담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원문도 나와요. 아, 거기 진짜 좋은 말 많아요. 마음 수양에 관한 진짜 정말 좋은 거 많아요. 그거 뭐 읽고만 있어도 입에서 지초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글이에요. 책은담이 정말 좋아요. 책은담에서 고르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네. 길이도 적당해요. 네. 길이도 뭐 한 100점. 원문도 나와 있나요? 한용운 한용운에 보면 원문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용운 역이 별로 없고 뭐 요새 새로 없으면 제 거 빌려드릴게요. 어떻게 저한테 한용운 선생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석전 김한영이라고 그 당시 불교계의 대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양반이 서문을 썼는데 얘가 여기 강의에서 그 서문을 강의할까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좀 한문투가 많은 걸 굳이 또 머리 아프게 할 게 없겠다 해서 안 하긴 안 했는데 이야 그 석전의 서문을 보면 우선 그 양반이 중국 책은담의 서문 이에요? 고전에 통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막 노장 사상 논어 막 이런 걸 자유롭게 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니까 이게 그 배경을 아니까 맛이 진짜 좋고 깊은데 이 대중들은 이게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런 한문의 병만 아니라면. 근데 아, 이거 석전 선생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그리고 한용운도 우리가 알기보다 야, 이 공부가 보통 양반이 아니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한용운 시집 같은 거 보면 무슨 그 소녀 같은 시나 쓰고 말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무슨 이렇게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예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임은 같습니다 같은 소리를 하셨고 말이야. 임은 같습니다는 그래도 낫지 어떤 거 보면 이건 완전히 소녀 취향시 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칼라가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수양 하는 데는 책은담이 최고예요. 그 서양에도 뭐 그런 책 뭐 무슨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책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책은담이 훨씬 나아요. 근데 책은담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불교, 유교, 도가 이 세 사상을 기본을 알고 있어야 이게 뭐 좀 익숙해야 이 맛을 알지. 그냥 읽으면 글쎄요, 반밖에 맛이 안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나 서예하는 데는 그게 한문이니까 좋지. 거기서 한번 찾아봐요. 한번 일단 인터넷에 중고 서점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한용운 그 책은담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중고 서점에서는 별별 옛날 책이 다 팔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찾게 되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좋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예, 궁금한 예.